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 테라피,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지은이 최강현, 출판사 부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문제는 1+1이다. 가족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둥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한 안식처보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가족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나는 따뜻함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아픔, 피해의식과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난다. 나는 독일에서 가족 상담에 대해 공부하고 가족 치료사로 일했다. 2002년 여름 귀국한 뒤로는 대학에서 가족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가족 상담 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런 경험 때문에 한국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에 수많은 가족들이 안고 있는 아픔을 접하면서 서로 아끼고 보듬고 사랑을 키워야 할 가정이 잘못하면 오히려 불행의 싹을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은 단지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의지만 있는 가족은 오히려 가족 구성원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에리 프롬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도 배워야 한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대형 마트에 가면 1+1 행사 물건이 많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마케팅인데 힘든 부부와 가족에게도 1+1이 적용된다. 부부관계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애초 잘못 만났고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등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불행한 결혼의 원은 바로 상대방의 실망스럽고 상처 주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힘든 부부와 가족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 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이다. 이 둘이 합쳐져 1+1을 이뤄 현재 불만과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된 것이다. 상대방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족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 나의 지난날 상처와 아픔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온통 에너지를 쏟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원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부와 가족을 치료할 때 기본 전제가 있다. 가족 문제의 1+1을 가족 모두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각자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것의 영향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여러 안타까운 마음은 언젠가 한 번쯤 심리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족 심리 안내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가족 심리학과 가족 상담 이론에 관한 저술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자나 전공자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족 심리학을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부부나 가족 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이 가족 상담을 쉽고 편안하게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가족 심리학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동네 안과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원래 안구건조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 증세가 더 심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그해 여름, 한국은 아폴로 눈병이 대유행이었다. 안과 대기실은 눈병 환자로 가득했다. 나는 안과에 왔다가 혹시나 아폴로 눈병까지 옮으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레 접수처의 간호사에게 말했다. 아, 저는 아폴로 눈병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눈병 환자들과 다른 기계에서 검사받도록 해주세요. 내 증상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기분이 상했는지 쌀쌀맞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선생님, 저희 병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려면 가고 진료받으려면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환자의 질문과 요청에 친절하게 답하는 독일 병원 서비스에 익숙해진 나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무안했던 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독일은 손님에게 친절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 백화점처럼 상냥한 직원들이 응대하는 서비스를 독일에서 기대했다가는 크게 당황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만큼은 예외다. 독일에서 가장 친절한 곳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친절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 환자가 요령 부득으로 더듬거리는 외국인일지라도 그 미숙한 독일어를 참고 들어주면서 정성껏 진료를 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나는 꾹 참고 자리에 앉았다. 저 간호사는 아마도 상처가 많은 사람일 거야. 상담이 필요해. 라며 애써 분을 참았다. 환자가 많다 보니 내 차례가 돌아오기까지는 거의 2시간 이상 걸렸다.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 병원 대기실이라는 곳이 너무 정신이 없었다. 우선 대기 환자들을 위해 틀어놓은 대형 텔레비전의 소리가 너무 컸다. 환자가 많으니 자연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작다고 크게 키우니 환자들은 더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게다가 눈병이라는 게 원래 단체 생활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기 쉬운 병인지라 병원에는 유독 어린 환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간호사가 여러 번 주의를 줘도 아랑곳 없이 계속 돌아다니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누구라도 근무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인내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의 불친절함을 나무라며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던 내 짧은 생각이 슬그머니 미안해졌다. 간호사가 불친절한 것을 전적으로 한 개인의 성격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병원 근무 환경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시스템적 관점이라고 한다. 가족 전체를 보면 문제가 보인다. 시스템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찾는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한 개인에게서 가족 전체로 시야를 넓혀 바라보는 것이다. 가족의 문제와 갈등은 구성원 한 사람의 탓이라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가족의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스템적 관점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가족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의 한 구성 요소로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스스로는 그 환경의 일부를 이룬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이다. 이러한 가족 시스템은 하나의 모빌과 같다. 아기 머리맡에 걸려있는 모빌을 생각해보자.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조각들이 모빌을 구성한다. 아기가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모빌 조각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려 보자. 분명 조각 하나를 건드렸을 뿐이지만 그 조각뿐만 아니라 모빌 전체가 움직인다. 가족은 이런 것이다. 김대리의 가정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관찰해보자. 모빌의 각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반응하며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그날따라 김대리의 귀갓길 발걸음은 무거웠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여보 나 왔어 하며 밝게 들어오던 김대리였지만 그날은 어둡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편 모습을 본 아내는 순간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저녁을 차리고 식사하는 동안 아내는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분위기를 돌리려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남편은 굳은 인상으로 묵묵히 식사만 하였다. 설거지를 하려다 아내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여보,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좀 해줘. 아내의 말에 남편 역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무슨 일이 있기는.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 말 안 한다고 왜 신경질이야? 나는 조용히 먹지도 못해? 김대리의 응수에 아내도 발끈하여 대응을 한다. 한참을 옥신각신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싸움을 멈추었다.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느낀 첫째는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둘째는 눈치 없이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막 싸움을 끝낸 아내의 눈에 둘째의 모습이 밉상스럽다. 너 지금 숙제는 하고 노는 거야? 엄마의 말에 둘째는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이것만 보고 할 거야. 말대답에 엄마는 더욱 신경질적이 된다. 숙제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둘째는 엄마가 아빠 때문에 괜히 자신을 혼낸다고 느껴져 화가 난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둘째를 강아지 뽀삐가 따라오자 야, 저리 가!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애꿎은 강아지에게 발길질을 한다. 외부의 자극을 받은 사람은 김대리였지만 이것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내, 자녀들, 강아지 뽀삐마저 외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다. 가족 시스템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족의 위기와 갈등을 한 구성원에게서만 문제를 찾을 수는 없다. 문제가 심각해져서 상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대개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 한 사람을 명확히 지목한다. 우리 집은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만 변하면 다 돼요. 그러나 상담을 계속하다 보면 아빠와 더불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즉 맞장구를 치고 있는 다른 식구의 존재가 드러난다. 부부는 어떻게 화해했을까? 초등학교 때 성실하던 영훈이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공부를 멀리하고 성적이 급속히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까지 하고 다녔다. 영훈이 부모는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상담실로 데리고 왔다. 아들에 대한 걱정만 제외하면 두 부부는 서로 의견 대립도 없이 생각이 잘 맞는 사이로 보였다. 그러나 부모님들을 잠시 내보내고 영훈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외견상 관찰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영훈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 된 시점은 부모의 결혼 위기 때부터였다. 남편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한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하려는 의도로 이혼 서류를 만들어 와서 화장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정작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아빠가 아니라 안방에 우연히 들어왔던 아들이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심각해지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영훈이는 크게 상처를 받았다. 그 일 이후 영훈이는 공부에 관심을 잃고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문제아로 변하자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아들 일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학교와 상담실을 쫓아다니면서 부부 사이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자연히 이혼 위기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상태에서 상담실을 찾은 부모는 우리 가족의 문제는 아들뿐이다. 예전에 성실하고 착하던 녀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 영훈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들의 문제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너 왜 그러니? 공부해야지 라며 나무라고 타일러 보았자 소용없다. 아직 나이 어린 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이다. 그 불안감 속에서 생겨난 일탈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들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갈등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책한다. 자신을 못되고 멍청하고 게으른 아이로 낙인 찍고 일탈을 일삼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이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이만 닥달하거나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아이의 변화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시스템적 관점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영훈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아라고만 생각하던 아들이 사실은 가족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훈이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영훈이 부모는 영훈이가 왜 삐딱해졌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서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기 시작했다. 점차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더 이상 부모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줄어들면서 영훈이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가족 시스템 전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가족 체질을 바꾸면 변화가 온다.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오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나는 독일에 있었다.
한국의 선전은 독일에서도 큰 화제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축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한 스포츠 기자의 해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의 성공 원인을 히딩크의 리더십에서 찾았다. 히딩크가 성공한 것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유지되던 한국 축구팀의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히딩크가 성공한 것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유지되던 한국 축구팀의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히딩크는 일부 스타급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던 학연과 지연의 고질적 문제들을 개선시키고 실력 중심으로 축구팀의 시스템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히딩크에게 발탁된 대표적 선수가 박지성이다. 그는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어려운 선수였다. 그동안 대표팀의 주종은 연대 고대 출신이었는데 박지성은 명지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박지성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두드러지는 선수가 아니었다. 축구부 정원이 이미 모두 차 입학마저도 좌절될 뻔한 위기에서 다행히 그의 자질을 알아본 명지대 축구부 김희태 감독이 아직 선발이 덜 끝난 테니스부 감독에게 부탁하여 간신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축구 대표팀의 오랜 관행을 끊고 히딩크는 오직 실력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였다. 월드컵 한국 4강 진출의 마법은 이처럼 시스템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족의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구성원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가족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족 전체의 체질을 개선할 때 가족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체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오던 관계와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체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오던 관계와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누구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처럼 문제에 직면한 가족도 관계와 소통의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히딩크의 마법과 같이.